오늘 좀 뭐랄까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그런 사건 하나를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분명히 갚는 돈은 훨씬 많아졌거든요. 근데 변제율, 그러니까 빚 갚는 비율은 오히려 뚝 떨어졌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화면을 한번 보시죠. 이게 처음 법원에 냈던 계획이고, 이게 최종적으로 오케이 사인을 받은 계획이에요. 보세요. 총 갚아야 할 돈이 2,250만 원에서 5,860만 원으로, 와, 두 배가 훌쩍 넘게 뛰었죠. 심지어 갚는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고요. 근데 진짜 이상한 건 이거예요. 돈은 이렇게나 많이 더 갚게 됐는데 변제율은 17%에서 13%로 오히려 떨어졌다는 거. 아니 이게 말이 되나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계산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자, 지금부터 이 미스터리의 실타래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결과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 신청인이 무려 11개월 동안 겪었던 그 길고 험난한 과정을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사건의 주인공은 평범한 버스기사분이셨어요. 뭐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살아보려고 배우자분 가게도 열어주고 정말 열심히 사셨던 분이죠.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코로나19가 터진 겁니다. 결국 사업은 실패하고 2년 동안 카드론으로 월세랑 직원 월급을 막다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거죠. 자, 이게 이 사건의 타임라인인데요.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2025년 5월부터 7월까지 이 두 달 사이예요. 이때 아주 강력한 채권자가 나타나서 이 있습니다를 외치면서 사건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정말 격동의 시기였죠. 첫 번째 폭탄은 바로 총 채무액이었습니다. 원래 신청인이 신고한 빚은 1억 3,400만 원이었는데 갑자기 5억 7,400만 원으로 껑충 뛰어요. 왜냐? 바로 주택도시보증공사, 우리가 흔히 휴그라고 부르는 곳이죠. 여기서 못 받은 전세보증금 내놔라 하면서 거액의 채권자로 등판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빚이 늘어난 건 사실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해요. 진짜 중요한 반전, 이 사건의 키를 쥐고 있는 건 바로 청산가치라는 녀석입니다. 처음에 신청인이 제 재산은 다 팔아봐야 이 정도입니다 하고 신고한 금액이 430만 원 정도였어요. 뭐 그냥 평범한 수준이었죠. 그런데 법원이 몇 달 동안 이거를 아주 샅샅이 뜯어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니, 당신 재산은 이게 아니고 이겁니다 하고 내놓은 금액이 무려 4,300만 원. 거의 10배가 뛴 거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재산이 10배나 뛰었다. 그럼 보통 뭘 생각하시겠어요? 아, 혹시 숨겨둔 아파트라도 있었나? 싶죠. 배우자랑 같이 갖고 있던 아파트가 하나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게 맞았을까요? 놀랍게도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아파트에 잡혀있는 담보대출이 워낙 커서 신청인 몫의 가치를 따져보니 순자산은 그냥 0원, 빵원이었던 거죠. 그럼 그 돈은 다 어디서 튀어나왔을까요? 법원은 아파트가 아니라 신청인의 과거를 파고들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의 금융거래 기록을 전부 다요. 그랬더니 어디에 썼는지 설명이 안 되는 현금 인출이 한 620만 원, 가족한테 보낸 돈이 2,400만 원, 이런 것들이 줄줄이 나온 거죠. 법원은 이 돈들도 전부 당신 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바로 여기서 재산이 10배로 뻥튀기 된 거죠. 자, 이제 퍼즐 조각이 거의 다 맞춰졌습니다. 총 빚은 5억 7천으로 늘었고 청산가치, 즉 최소한 갚아야 하는 돈은 4,300만 원이 됐어요. 이 두 가지 변화가 원래의 변제 계획을 어떻게 박살내버렸는지 한번 보시죠. 여기서 개인회생의 대원칙, 정말 철칙과도 같은 게 하나 나옵니다. 바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는 건데요. 아주 간단해요. 네가 갚을 총 금액은 최소한 네가 지금 가진 재산보다는 많아야 한다. 이겁니다. 이 원칙을 어기면 그냥 바로 기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청산가치가 4,300만 원으로 확정됐잖아요. 근데 원래 계획대로라면 5년을 꽉 채워서 갚아도 총 갚는 돈이 3,700만 원밖에 안 돼요. 어때요? 최소 기준인 4,300만 원에 한참 못 미치죠? 이러면 뭐 볼 것도 없이 그냥 기각인 겁니다. 계획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신청인한테는 선택지가 거의 없었어요. 이 4,300만 원이라는 허들을 넘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갚는 기간을 법이 허락하는 최대치인 5년, 즉 60개월로 늘린다. 둘째, 어떻게든 매달 갚는 돈을 늘려야 하니까 본인의 생계비를 확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한 달 생활비를 113만 원에서 96만 원까지 정말 허리띠를 바짝 졸라맨 거죠. 이렇게 해서 매달 갚는 돈을 97만 원까지 끌어올렸고 60개월을 곱하니까 총 변제액이 5,860만 원이 됐습니다. 자, 어때요? 최소 기준인 4,300만 원을 훌쩍 넘겼죠? 이렇게 해서야 비로소 법원에서 오케이, 인가 도장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정말 복잡한 과정이었죠? 이 한 건의 사례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이 절차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기억해야 할 몇 가지 핵심 교훈들이 있어요. 핵심만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청산 가치가 왕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갚아야 할 본의 최저선이에요. 둘째, 여러분의 과거는 숨길 수 없습니다. 법원은 현재뿐만 아니라 몇 년치 금융 기록을 다 들여다봐요. 셋째, 채권자의 힘은 막강합니다. 힘 있는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 흐름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맨 처음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왜 갚는 돈은 늘었는데 변제율은 떨어졌을까? 간단해요. 수학이죠. 전체 빚, 즉 분모가 너무 커져버린 거예요. 갚는 돈인 분자가 늘어난 속도보다 전체 빚인 분모가 늘어난 속도가 훨씬 빨랐기 때문에 비율 자체는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회생이라는 게 그냥 저 빚이 이만큼 있어요 하고 서류 내는 간단한 절차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뭐랄까, 여러분의 금융 인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아주 정밀한 재무감사, 거의 법의학적인 조사에 가깝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금융 기록 속에는 혹시 지금은 잊고 있는 어떤 가치가 숨어 있지는 않나요? 과거의 송금 기록이나 오래된 자산 같은 것들 말이죠. 어쩌면 정말 중요한 건 지금 내가 가진 게 아니라 과거에 내가 가졌다고 기록된 것일지도 모릅니다.